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절인데 오늘은 그렇죠.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성탄절이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연례 행사처럼 불우이웃을 돕자라는 얘기가 자주 회자됩니다. 올해는 뭐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세계도 공평하지만은 않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난 이래로 인간 세계는 자연스럽게 강자와 약자, 부자와 빈자 등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 규범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도덕 규범은 동서양을 불문합니다. 가령 동양의 척은지심이나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같은 사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뭐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척은지심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비교해 보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주체에 대한 생각이 동양과 서양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동양 사상가 맹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한 마음의 단서를 가지고 있다면서 4가지 단초에 해당하는 4단을 주장했는데요. 척은지심이 그 첫 번째로 타인의 불행을 보고 그냥 넘기지 못하는 마음에 해당합니다. 맹자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척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면서 이러한 척은지심이 생겨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말하자면 맹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라고 본 거죠. 반면 서양에서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귀족들은 공공의 봉사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나 헌납을 적극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무를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동양에서는 모두에게 요구한 거고 예. 서양에서는 고위층, 지도층에게 더 많이 요구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굳이 국가나 타인이 나서서 도와줘야 하느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자주 벌어지는 포퓰리즘 논쟁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반대하는 논리는 잘 사는 사람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지위를 얻은 것이고 못 사는 사람은 게으르고 무능한 탓에 그런 것이므로 각자 자기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태도를 능력주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상인데 능력주의자들의 슬로건은 주로 이렇습니다. 자기 운명의 책임자는 자기 자신이다.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일하는 자는 자기의 재능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자는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중요한 기준이었던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재능을 기준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판사나 의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능력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주장도 일견 분명히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네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능력주의는 성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다. 예. 성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 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상태에서 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성자는 자기의 성공이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에 오만해지고 패자는 스스로를 탓하며 열패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었다면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성공을 거뒀겠죠. 네. 하지만 네. 그게 다는 아니죠. 그렇죠. 네.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예. 영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개인의 재능이 전적으로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우연히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재능인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며 도덕적 문제도 아니다. 단지 행운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에 따르면 개인이 가진 재능이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돈이 되는 건 당사자의 노력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행운이 작용한 결과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령 요컨대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의사라는 직업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높은 지위로 평가되잖아요. 예. 하지만 조선시대의 허준이나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도 당대에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부와 명예는 누리지 못했거든요. 이걸 보면 개인의 부와 성공에는 재능과 노력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행운과 사회적 배경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시대를 잘못 타고 그렇다고 볼 수도 일단 시대를 잘 타고 나는 게 중요하죠. 예. 예, 맞습니다. 또 같은 시대를 살아도 성공이 전적으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 우리는 기회의 평등이나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샌델이 보기에는 공정한 절차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대학 입시 제도가 불공정한 게 아니라 그 절차에 임하는 사람들이 이미 불공정한 환경의 산물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비싼 과외 선생이나 스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또 부모가 모든 걸 챙겨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생과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에게는 공정한 시험 기회가 주어져도 그 결과까지 공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뉴스에서 아마 자주 접하셨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명문대 합격자를 조사해 보면 상당한 비율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죠. 예, 그죠. 이걸 보면 대학 입시의 성공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된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능력대로 인정받는 사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실상은 부모의 지위나 경제력 또 타고난 환경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집안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국가가 어딘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가령 IQ가 200이나 되는 천재적인 아이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곳은 교육은커녕 끼니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식수가 없어서 매일 왕복 4시간을 물을 길어와야 하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그 물도 그나마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는 자기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대과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유, 뭐 대과학자는 고사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 그렇죠. 환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능력주의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특유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능력주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중요성에 취한 나머지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잊은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 탓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동정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자기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도움만 바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처럼 능력주의 문화가 정착되면 사회에서는 승자의 오만도 정당한 것이 되고요. 패자의 비참한 상과 열패감도 당연한 게 되어버립니다. 승자에게는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만 패자에게는 조롱을 퍼붓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 약자에 대한 조롱을 넘어서 혐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나 사회적 연대의식도 사라지고 말죠. 한마디로 각자 도생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뭐 비정규직들 정규직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 함정에 빠지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무디게 해서 사회를 좀 각박하게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각자 도생의 사회라는 건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자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와 진배 없거든요.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이 만인에게 적인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해서 사회적 약자도 더불어 사는 사회가 훨씬 나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서양에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한 것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도움으로써 현 사회 체제를 안정시키고 현재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할 목적이 더 컸거든요. 만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기존의 사회체제 구조에 반발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통해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약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강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둘 다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회가 보다 인간적이고 진보된 사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연말을 맞아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점에 어울리는 주제였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